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반도체 공정 장비 실습을 배우고 있는 오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이 컴퓨터와 트랜지스터의 탄생 및 이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찰스 베리지의 해석 기관입니다. 이 해석 기관은 컴퓨터의 기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해석 기관은 컴퓨터가 가져야 할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기관은 동력원이 증기입니다. 쉽게 말해 증기로 작동합니다. 그림과 같- 그림을 보시듯 이 증기 기반 자동문과 전기 기반 자동문이 있습니다. 두 자동문의 차이점은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증기 기반은 물리적으로 특정 위치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가 느리고 높은 압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간의 두께가 두꺼워야 하는 등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이와 다르게 버튼과 모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전체 기기의 크기도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도 좋을 뿐 아니라 반응 속도까지 빨라집니다. 그림은 이 전기의 컴퓨터, 이 ENIAC입니다. 전기가 발명되자 컴퓨터 역시 전기로 제어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이 ENIAC이라는 기기입니다. ENIAC은 톱니바퀴와 증기를 사용했던 해석기관과는 달리 진공관이라 부르는 일종의 전구와 그 각종 전자요를 종합해 이 작동하는 컴퓨터였습니다. 전구에 가까운 부품이 달려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악의 에너지원은 전기입니다. 하지만 애니악의 크기는 거대했고 전기 또한 전자레인지 170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크기는 크고 효율 또한 좋지 못한 애니악으로는 우리가 아는 컴퓨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트랜지스터가 발명됩니다. 이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증기작용문에 입출력을 잔뜩 늘리고 내부에 파이프를 수천 개 연결해 놓은 다양한 논리 구조를 추가한 것일 뿐입니다. 증기자동문은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수준의 간단한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줄 하나로 문 두 개를 동시에 연다거나 사람이 문 아래에 있으면 닫히지 않는 안전문을 만드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를 계속 키워가다 보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줄, 이 증기배관 등은 진공관에 해당하는 기초 소재인 것입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가 발명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큰 전류의 흐름을 매우 작은 전류로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 반도체 소재 두 종류를 사용하면 신호를 매우 쉽게 끊고 연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구조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본질적으로 밧줄을 당겨 증기 이동을 제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그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는 이 BJT라는 트랜지스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 이 과정에서 반도체라는 물질 역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벨 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모하메드 아탈라 박사와 이 강대원 박사 두 사람은 모스펫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실리콘 넘판 위에 두 종류의 반도체층을 형성한 뒤 그 위에 금속을 얹음으로써 평평한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스펫은 납작한 모습 덕분에 여러 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위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한 번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든 붕어빵 틀을 더 작게 만들기만 하면 동일한 넓이의 웨이퍼에 수십 배의 모스펫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점은 이미 연계된 모스펫의 집합을 한 번에 제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BJT를 통해 CPU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BJT를 만드는 과정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CPU는 BJT를 연결해 만드는 것이므로 수억 개의 BJT들을 서로 납땜하고 기판에 붙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스펫의 경우 이미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납땜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발명 덕분에 실리콘 웨이퍼 위에 형성된 이 모스펫 집합은 물리학으로부터 반도체라는 이름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전자기기 하나를 분해하면 이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건전지, 축전지, 코일 등 다양한 단위 소자가 PCB 기판 위에 납땜되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자 제조에서 이 소자 연결의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모스펫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웨이퍼 가공 첫 단계에 해야 할 일은 다양한 형태의 단위 소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든다고 했지만 이 실제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각종 처리를 해서 필요한 개수의 소자를 새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을 FEOL, 이 Front End of the Line, 공장 내에서 하는 앞단계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는 이 납땜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소자들을 직접 납땜할 수 없습니다. 대신 FEOL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기술들을 사용해 매우 미세한 배선을 만들어 수십억 개의 단위 소자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BEOL, Back End of the Line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을 합쳐 웨이퍼 가공 과정인 정공정이라 부릅니다. 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도체 8대 공정은 이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금속 배선, 테스트, 패키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류는 주의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웨이퍼 제조는 엄밀하게 반도체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금속 배선, 이 패키징, 테스트의 경우 포토, 식각, 증착 등과 같은 단일 공정이 아닌 목적을 가진 특정 작업을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를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이 맨 아래에서 시작해 위를 향해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균일한 물건을 실루떡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밑에서부터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양들을 이 반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깎고 필요한 부분을 씌우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반응성이 높은 다양한 화학 물질이 되기 때문에 화학 물질이 원치 않는 곳에 도달할 경우 반도체 제조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내에서는 서로 직접 맞닿아 합선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종의 차단막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공정이 사연화 공정입니다. 산화막은 의도적으로 전류 흐름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모스펫 구조의 핵심은 게이트입니다. 과거 BJT와 같은 이 트랜지스터와는 달리 모스펫은 게이트가 전류 통로에 직접 맞닿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향막을 형성합니다. 모스펫이 강도급이 아닐 때 전력 소모가 적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게이트와 전류 통로를 막는 물질도 산화막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는 특별히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부릅니다. 물론 최근 생산되는 최첨단 이 반도체들의 경우 반도체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해 게이트 전환막으로 HKMG 등 다양한 대체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산화 공정은 습식과 건식, 라디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습식 산화는 이 실리콘 웨이퍼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온의 물을 통해 실리콘 표면을 녹색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습식 공정의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반면 산화막 전체의 균일성, 밀집도 등이 특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산물인 수소가 생성됩니다. 특성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영역에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건식 산화의 경우 고온의 산소 기체를 직접 실리콘 웨이퍼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산소 분자는 물 분자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 내부를 침투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립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생성 속도가 습식 산화에 비해 느립니다. 대신 습식 산화와는 달리 부산물 기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밀도가 높고 균일한 산화막을 생성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최종 제품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게이트 부분의 산화막은 건식 산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디칼 산화는 위에서 살펴본 두 산화는 다소 다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두 산화 과정은 자연 기체들을 고온으로 올려 에너지를 줌으로써
웨이퍼 표면과 반응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라디칼 산화는 여기서 이 산소 원자를 고온에서 수소 분자와 섞어주면 라디칼이라는 반응성이 높은 기체로 바뀌는데 이들을 실리콘 웨이퍼와 반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림은 매우 간단하게 그린 산화 장비의 구조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들은 매우 훨씬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 투입된 웨이퍼 안에는 일부 더미 웨이퍼가 끼워져 있습니다. 더미 웨이퍼는 기기 구조상 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기 양끝 웨이퍼들을 반응 속도 차이를 메워줄 목적으로 투입됩니다. 이 밀가루 위에 행복 날개 모양의 과자를 잔뜩 만들고 싶다면 만들어야 하는 과자의 개수가 수백 개라면 과자를 하나씩 손으로 빚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해결책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밀가루를 넓게 퍼서 구운 뒤 위에서 틀로 찍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형태라면 한 번에 100개의 과자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틀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 글에서 설명할 이 노광기입니다. 반도체를 완성하는 과정은 위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빗대어 설명하면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날개 모양을 과자의 색까지 입혀 제대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림 1과 그림 2 순서로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밀가루판 전체 위에 이 과자 모양을 잔뜩 만든 뒤 내가 칠하고 싶지 않은 과자 부위를 가리고 색소를 판 전체에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특정한 모양이나 색이 특정한 이 과자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에 까만 덮개를 어떻게 잔뜩 만드느냐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광기 공정의 핵심의 역할입니다. 과자에는 과자층과 색소층 두 개의 층밖에 없지만 현실 반도체에는 소자층부터 여러 단계의 금속 배선층까지 수십 단계의 층이 필요합니다. 노광의 핵심적인 공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포토레지스트를 바른 뒤 이 웨이퍼에 빛을 쐬어줌으로써 이 광각액의 특정 부분만이 변질하게 만듭니다. 아,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이 과자 틀을 만드는 과정을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포토 공정의 첫 단계는 감광액을 바르는 것입니다. 감광액은 포토레지스트라고도 부르며 빛과 닿은 부분이 성질이 변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포토레지스트를 바른 뒤 웨이퍼에 빛을 쐬어줌으로써 감광액의 특정 부분만 변질하게 만듭니다. 당연하지만 그냥 웨이퍼 전체에 빛을 쐬어줄 경우 발라놓은 감광액 전체가 변질할 것이므로 광원 앞에 원하는 패턴이 그려진 판을 하나 놓습니다. 이 판을 포토마스크라고 합니다. 광원을 포토마스크에 통과시킨 뒤 웨이퍼에 씌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웨이퍼 위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이 받았을 때, 이 빛을 받았을 때 현상되는 것이 포지티브라면 이 빛을 받지 않은 쪽이 이 반대쪽 물질이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한 패턴을 만들 땐 포지티브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신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이후 배우게 될 식각 등의 공정에 저항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선택하고 나면 이 코터라는 기기를 통해 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게 됩니다.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 방울을 떨어뜨리면 코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포토레지스트를 균일하게 덮어줍니다.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나면 웨이퍼 뒷면이나 웨이퍼 경계면에 묻은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작업과 오븐에 넣고 열을 가해 필요 없는 용매 성분들을 증발시키는 작업 등을 시행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한 뒤에는 포토레지스트 위에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이 포토레지스트 위에 원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크라고 부르는 특별한 판이 필요합니다.
마스크에는 빛이 통과해야 하는 영역과 통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나뉩니다. 이름의 사이 두시듯이 광원에 마스크를 씌워줌으로써 우리가 웨이퍼 위에 새기고자 하는 모양의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은 빛의 간섭, 효과 등을 통해 고려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마스크의 패턴은 곧 반도체의 설계이며 반도체 용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D램,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제조에 사용되는 마스크라면 마스크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 CPU, GPU와 같이 이 로직 반도체에 사용되는 마스크라면 매우 복잡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에는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노광한 후 그 뒤에 식각, 증착, 산화 등 다양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 다음 층을 만들어가며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설계라는 것은 반도체 칩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반도체 각층에 새겨야 할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출 단계입니다. 빛을 웨이퍼 위에 칩 하나의 크기의 좁은 영역을 비춰줍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빛을 비췄다면 노광기는 웨이퍼 위의 약간 옆 부분으로 이동해 작업을 반복합니다. 노광기는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분해능이 크면 가까이 있는 두 물체가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한 패턴이 새겨진 포토 마스크를 만들어도 이 실제 웨이퍼 표면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해능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은 레이저의 에너지를 높임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개구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개구수는 광원의 렌즈 크기를 키우거나 굴절률이 높은 매질을 사용해 높일 수 있습니다. 노광이 끝난 뒤에는 오버레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는 노광 과정에서 웨이퍼에 찍어 놓은 마크입니다. 매번 노광할 때마다 중심은 공유하고 크기는 변화하는 형태로 이 오버레이 마크를 새겨 놓으면 노광이 얼마나 어긋났는지 혹은 웨이퍼가 살짝 돌아갔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하기에 앞서 다시금 웨이퍼를 오븐에 넣고 가열시킵니다. 이를 PEB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의 빛을 받은 부분의 특성 변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기도 매우 당황하야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형상액을 도포해 변화된 영역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린스를 해주게 됩니다. 세척에 사용하는 용액은 포토레지스트에 사용되는 물질이 정합니다. 세척 과정에 사용되는 기기도 매우 다양하며 역시 초리 속도와 불량 속도를 발생하는 이 상층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틀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 한 가지는 필요치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 즉 식각 공정입니다. 이 과자를 만드는 문제를 다시 떠올려 만약 행복 날개 중간층에 초코 시럽을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과자 가운데 초코 시럽이 들어간 부분을 파낸 뒤 그 안에 초코 시럽을 넣는 것입니다. 이 초코 시럽을 만드는 넣을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식각입니다. 식각의 중요한 특성들입니다. 이 첫 번째 단어는 선택비입니다. 선택비는 해당 공정에 제거하고 싶은 물질을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방향성은 식각이 진행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크게 등방성 식각과 비등방성 식각으로 열립니다. 그 다음 속도는 단어 그대로 식각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모든 수치가 동일하다면 속도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균일 또는 식각이 전체 웨이퍼 영역에 얼마나 불균일하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산화와 마찬가지로 이 식각 역시 습식과 건식으로 나뉩니다. 이 산화 공정에서 습식은 사용되는 기체가 수증기라는 의미였다면 식각에서 습식은 웨이퍼를 액체에 담갔다 건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식각 속도가 매우 빠르며 담그는 방식의 특성상 화학적 식각 밖에 쓸 수 없으므로 선택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각이 이 등방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식 식각은 기체를 이용하는 식각 정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포토 마스크가 도포된 웨이퍼를 기체에 노출시키는 식각 방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플라즈마 식각, 스퍼터링, 반응성 이온 등을 포괄하는 명칭에 가깝습니다. 이 웨이퍼 위에 물질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화학적 방법으로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화학적 방법은 특정 물질과 잘 반응하는 물질을 이용해 이 포토레지스트 아래면에는 제거해야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산화 공정에서 생성된 산화막 이후에 보게 될 증착 공정에서 도포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과 잘 반응하고 포토레지스트와는 반응하지 않는 물질을 웨이퍼에 뿌려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원하는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기체함 기체의 기압을 낮춘 뒤 높은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이 원자와 전자로 분리됩니다. 이때 전기장을 웨이퍼 방향으로 가해주게 되면 원자가 전기장으로 인해 가속돼 웨이퍼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방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위 두 가지를 합친 반응성 이온 식각입니다. RIE는 건식 식각의 일종으로 식각 기체를 플라즈마로 바꿔 식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혼합 기체를 기기에 투입해 강력한 에너지를 가해주면 식각 기체가 전자, 양이온, 라디칼로 분해됩니다. 여기서 무게가 가벼운 전자는 큰 역할을 못하지만 양이온의 경우 전기장으로 웨이퍼 표면의 방향으로 가속해 줄 경우 물리적 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쿠키 사이에 초코 시럽을 넣기 위해 쿠키 일부를 깎아냈으므로 그 다음 초코 시럽을 바르고 다른 쿠키를 덮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초코 시럽을 바르는 과정과 이 다른 쿠키를 덮는 과정이 바로 증착입니다. 이 증착은 이 진행 과정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웨이퍼를 준비한 뒤 증착 기기에 투입하고 표면에 충분한 두께의 방막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반막이 생기고 나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난 뒤 이 공정을 실행합니다. 반도체 내 중요한 방막 중 하나는 각종 방어막입니다. 회로간 경계를 만들어줌으로써 반도체 핵심 소재들의 간섭과 전류에 그것을 만들어줍니다. 식각돼서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식각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의 예가 STI, IMD입니다. 사용되는 물질들은 이산화규소, 탄화규소, 지라규소 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질은 금속입니다. 증착의 중요 수치로는 균일도, 스텝 커버리지, 계필이 있습니다. 이 균일도는 이 증착 과정에서 물질이 얼마나 균일한 두께로 생성됐는지를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균일도가 높을수록 전 웨이퍼 영역에 골고루 물질이 도포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스텝 커버리지입니다. 이것은 산화나 식각 공정에서 보았듯 웨이퍼 표면에 단차나 뾰족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방막의 두께가 균일하게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계필입니다. 이름에서 있듯이 이 빈 공간, 갭을 얼마나 잘 채웠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증착의 종류로는 이 화학 기상 증착과 물리 기상 증착 방법으로 나뉩니다. 화학 기상 증착은 웨이퍼 표면에 화학적 방법을 통해 물질을 씌우는 것을 포괄하는 방법입니다. 흔한 방식으로 이 혼합 기체에 에너지를 가해주는 방식입니다. 화학적 방식의 경우 공정 속도가 빠르며 웨이퍼 위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택 커버리지가 우수합니다. 하지만 반응 과정에서 부산물 기체가 끊임없이 생성되며 이를 공정 진행 과정에서 완벽히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각종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기에 특성 제어가 매우 세밀해야 하는 영역보다는 각종 소목성 막질이나
각종 두꺼운 차단막 생성에 사용됩니다. 물리 기상 증착은 웨이퍼 표면에 증착하고 싶은 물질을 직접 날려보내 달라붙게 하는 방법입니다. A라는 물질을 부증착하고 싶다면 A 물질을 그대로 기화시켜 웨이퍼에 달라붙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식각에서도 살펴봤던 그 스퍼터링입니다. A 물질 덩어리인 표적에 가속된 이온을 날려보냄으로써 A 입자가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온 A 입자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돼 웨이퍼에 증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부산물 기체라는 것이 없으므로 물질의 순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응성이 없는 순수 물질들도 증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텅스텐, 코발트 등도 증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 물리기상 증착은 순수 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금속 배선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 독특한 예로 이 원자층 증착이 있습니다. 이 ALD라고 하는 것인데 ALD 공정은 물질 A를 매우 얇게 웨이퍼 표면에 증착하고 쉽다고 가정해 보면 이를 위해 A의 재료인 반응 물질 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 그 반응 물질 두 개를 B와 C라고 한다면 그래서 B는 웨이퍼 표면에 흡착이 잘 되는 물질, C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웨이퍼가 표면에 B를 흡착시킨다면 만약 B가 자기들끼리 잘 달라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면 B 물질은 원자 한 개층만 웨이퍼 표면에 남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잔여 B 기체를 제거해 준 뒤 C 기체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B와 C가 반응해 A가 생기고 부산물가스가 생깁니다. 이후 A와 부산물가스를 제거시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막의 두께를 원자 단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질 A를 매우 얇게 웨이퍼 표면에 증착하고 싶다고 가정하면 이를 위해 A의 재료인 반응 물질 두 개를 준비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압 증착 과정에서 낮은 기압을 사용하면 이 막의 생성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이 막의 수직 방향 증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압이 낮다는 것은 이 기계 안에 반응 기체 개수가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체의 수가 적다면 기체 간의 충돌도 적어지므로 직진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를 사용할 경우 막의 순도가 높아지지만 알루미늄과 같이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 전 단기 공정에서 사용됐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산화, 포토, 직각, 증착 등의 과정들을 여러 차례 거치고 나면 드디어 반도체 소자들이 웨이퍼 표면에 형성됩니다.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라면 웨이퍼 표면에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가 늘어서게 될 것이고 파운드리나 CPU에서라면 핀셋과 같은 이 3차원 트랜지스터가 웨이퍼 바닥 이내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자들의 홀로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자기기 위에 개별 수자들이 납땜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듯 웨이퍼 위에 트랜지스터들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트랜지스터들은 외부 전원을 받아 통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다음 영역으로 옮겨주는 등 다양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자와 전원, 소자와 소자를 연결해주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역시 전자회로인 만큼 각 소자들을 전기를 이용해 소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기판의 소자들을 연결할 때는 전선을 연결한 뒤 납땜합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부 소자층을 형성한 다음 그 위에 컨택이라고 부르는 소자와 이 금속 배선 연결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속 배선을 연결합니다. 여기에 컨택 경성 시 텅스텐 용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증착 공정에서 빈틈을 채우는 계피 등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알루미늄 등의 타공이 깊을 경우 아무리 증착을 시도해도 틈이 잘 메워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간이 빈 불량 도선이 됩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만들어야 하는 금속 배선의 깊이가 깊을 경우
텅스텐과 같이 계필 특성이 좋은 다른 금속을 증착해 미를 채워야 합니다. 음, 그리고 소자와 접점 사이에 베리어 메탈이라는 금속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금속이 아닌 물질과 금속인 물질이 정확하게 접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성이 다른 물질이 바로 접합하면 그 경계에서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반도체 전력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계면에 자연스럽게 비금속에서 금속으로 변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베리어 메탈이 사용됩니다. 베리어 메탈을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소자의 규소층 위에 티타늄이나 코발트와 같은 물질을 칠해준 뒤 이 금속들이 규소 원자와 반응시키면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이 기술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도체 제조회사들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돼 각 회사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회사와 달리 TSMC, 인텔과 같이 로직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트랜지스터의 전류 제어 능력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핀팩과 같은 3차원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전류통과 부분, 이 보라색 부분을 3차원 모양으로 만들어 면적을 높여야만 합니다. 이런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면 다행히 D램 등에 사용되는 평면 트랜지스터보다 접점 형상이 매우 어려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왼쪽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이 컨택을 밀착시키기 쉽지만 오른쪽 그림의 경우 밀착되는 컨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